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왜 기브가 테이크보다 먼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흔히 기브 앤 테이크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테이크 앤 기브라고 안 하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심리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하시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 도깨비에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나오던데.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하는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던데. 거기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 하고 이제 최대한 적게 먹고, 이 그림에 보시면 바나나밖에 없죠. 지금 바나나입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글자가. 바나나만 먹어야지, 바나나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멋있는 스테이크를 사준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이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크 앞에 먹고 나는 바나나 먹습니까? 스테이크 먹습니까? 보통 스테이크 먹습니다.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끼 정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저녁에 이런 거 먹으면 다음날 완전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 완전히 많이 납니다. 아, 10년째 그러고 계시는구나.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자기 합리화한다 그러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말은 합리적이란 얘기입니까? 비합리적이란 얘기입니까? 비합리적인 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안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뭐 후회하죠. 후회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못 해놓고 일어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이에요. 경제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브라더스 이렇게 막 부도나고 망하고 나면 경제학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뭐 이렇게 반대했는데 내심이 이렇게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자녀든 친구든. 그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이것도 비합리적인 말이죠. 정말 미리 알아서 말려야지. 실컷 가만히 있다가 결과 나오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제 이론들은 여러분 인간을 합리적 동물로 보고 경제 이론을 만들까요? 비합리적 동물로 보고 경제 이론을 만들까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경제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론이 실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잘. 근데 경제 이론은 인간이 비합리적이라고 전제를 하면 만들 수가 없죠, 이론 자체를. 예를 들면 가격이 싸지면 많이 팔려야 된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싸진다고 무조건 팔리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동경제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경제학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라고 주장할 때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동물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비합리적인 거죠. 다이어트 하려면 스테이크를 안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알았으면 말려야죠. 그런데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길에 10,000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한 5m 전방에. 어떻게 하실래요? 주우실래요? 안 주우실래요? 주워야죠. 당연히 주워야죠. 그 경제학자고 어느 경제학자하고 제자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 이제 그 교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기 5m 전방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보게 저 10,000원짜리가 진짜 10,000원짜리인지 가짜 10,000원짜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저게 진짜 10,000원짜리라면 다른 사람이 벌써 주워갔지 않겠는가? 주지 마시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합리적으로만 합리적으로 말이 되죠. 진짜 10,000원짜리 누가 주고 갔겠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행동 경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 내용이 뭐냐면 이 모기가 뭐 실제 그 모기는 아닌데 정글 모기라고 가정을 하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상이에요. 이 정글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방역 전략이 있어요. 이제 질문을 제가 두 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어쨌든 이 모기를 잡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600명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제시합니다. A안에 따르면 200명이 무조건 살게 됩니다. 근데 B안에 따르면 600명이 다 살 확률은 3분의 1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여러분 A안 하시겠습니까? B안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이해 안 되고 그러진 않죠? 네. A안 하실래요? B안 하세요? A안을 선택하면 200명이 삽니다. 근데 B안을 선택하면 3분의 1 확률로 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죠. 3분의 2 확률로 다 죽을 수도 있고 3분의 1의 확률로 살 수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A 손 들어보세요. B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녹화해야 되니까 손 드세요. A한 손 들어보세요. B한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A안은 일단 200명 무조건 삽니다. 근데 B안을 선택하면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A안? B안? 특이하네요. 우리 편은 특이하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A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200명이라도 확실하게 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B안을 선택하면 3분의 2로 600명의 3분의 2가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이런 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죠. 혹시 일부러 B선 들었습니까?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A안에 따르면 400명이 무조건 죽습니다. B안에 따르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다 죽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A안 하실래요? B안 하실래요? 이럴 때는 B안을 선택하죠. 이럴 때 갑자기 위험 추구 성향이 늘어난 거예요. B안으로 하면 3분의 2, 다 죽을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그 위험이 더 커졌죠. 그 앞에는 위험을 회피했는데 뒤에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A안과 B안은 같은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A안을 선택하든 B안을 선택하든 살 사람은 200명이고 죽을 확률은 400명인 거예요. 근데 퀘스천 1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안에 따르면 무조건 200명이 산다라고 먼저 제시했고 B안에서는 400명이 죽는다라고 먼저 제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400명이 죽는다가 더 손해를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죠. 사고의 틀을 바꿔가지고 질문해버리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광고 카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커너먼 교수와 아모스 트버스키 맞죠?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이 두 교수님이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행동심리학의, 행동경제학의 거의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을 정립해가지고 만든 이론이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펙트 이론을 만드는 바람에 이 두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두 교수님은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무슨 상을 받았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아쉽게도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는 그 피부암으로 사망을 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받지 못했어요. 그 프로스펙트 이론이 뭐냐? 이 가치 효용 함수라고 하는데 왼쪽은 손실이고 오른쪽은 이득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여러분 가치 느끼는 정도, 가치를 얼마나 느끼느냐. 그러니까 윗부분은 어때요? 이득인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손실 났을 때 느끼는 가치겠죠. 0보다 낮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득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2차 함수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갈수록 완만해지죠. 그 이득을 봐도 이득 볼 때마다 계속 기쁜 게 아니고 갈수록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오르면 얼마나 기쁠까요? 2배 올랐죠?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200만 원 올랐죠? 200만 원 오른 상태에서 또 100만 원이 올랐어요. 그 똑같이 100만 원 올랐죠? 그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을 때보다 덜 기쁘겠죠? 300만 원에서 또 100만 원 오르면 똑같이 또 100만 원 올랐죠? 그렇지만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랐을 때보다 덜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느끼는 가치가 따라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손해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손해보면 충격이 크겠죠. 근데 3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 충격이 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완만한 곡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대칭이 되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100만 원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손실감은 똑같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동물이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득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느끼는 이득감은 이만큼 증가하겠죠. 그래프를 잘 보세요.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느끼는 실망감은 이 정도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실망감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합리적 이득감이죠. 증가하는 만큼 이득감을 느끼니까. 근데 손실감은 이렇게 돼야 합리적 손실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손실감은 합리적 손실감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니까 2에서 2.5배 정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1이라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픔이 1이어야 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5 정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의사결정으로 보는데 의사결정 형태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제 손실 회피 성향.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크다. 근데 이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일 때 중고의존성과 민감도 체감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손실 회피 성향은 뭐냐면 이익 보는 것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만 원 손해보느니 100만 원 덕을 안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고의존성은 뭐냐? 중고점 기준 변화에 근거한다. 민감도 체감성은 뭐냐? 변화폭이 작을수록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손해 보실래요? 100만 원 덕 보실래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뭐 1위는 뭐 이렇게 이기면 100만 원을 줄게요. 지면 1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지. 왜? 똑같은 100만 원인데 손실 나는 100만 원이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 두 번째 중고의존성은 뭐냐면 연봉이 3천만 원이던 사람이 연봉이 2천만 원을 깎이면 손실감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연봉이 1,000만 원이던 사람이 연봉이 100만 원 오르면 1,1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기쁨을 느끼겠죠. 그런데 실제로 연봉은 누가 더 많아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깎인 사람이 2천만 원을 깎인 사람이 연봉이 더 많죠. 근데 1,100만 원 오른 사람 100만 원 올라가지고 1,100만 원이 됐지만 2천만 원보다 적죠. 근데 삶에 대한 만족감은 누가 더 높다? 100만 원 오른 사람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준거 기준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더 번 거고 이 사람은 내가 3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3천만 원보다 적게 번 거예요. 1,000만 원보다 많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달 땄을 때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쁘다고 하죠. 왜? 은메달은 금메달을 손해본 기분이 들고 동메달은 메달을 못 딸 뻔하다가 메달을 얻는 기쁨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민감도 체감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억짜리 집을 샀는데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럼 기분 좋겠죠. 근데 5억짜리 집을 샀는데 5천만 원 올랐어요. 1억짜리 5천만 원 올랐다는 것보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5억짜리 사는 사람은 1억이 올라도 1억짜리 사는 사람이 5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덜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더 민감해요? 우리는 변화폭이 작을수록 더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막 고르잖아요. 살 거. 그때 몇백 원, 몇천 원 따지죠. 우유 같은 거 하나 살 때 뭐 몇백 원 더 산 거 막 고르죠. 이게 민감도 체감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경우죠. 100원짜리까지 막 따지잖아요.
근데 뭐 차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옵션이 막 500만 원인데 그냥 사죠. 고민 안 해요. 옵션 500만 원을 그냥 막 사요.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위가 커지면. 그래서 단위가 작을수록 민감해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10,000원 떼먹으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 100만 원 떼먹으면 그냥 포기하지. 10,000원 떼먹으면 그 인간이 정말 싫어요. 말하기도 짜증나고. 그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민감도 체감성인데, 이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중고가 뭐냐에 따라서 민감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여러분, 손실 회피 성향 전략으로 실제 우리가 접하는 문화들이 있죠. 손실에 집중하는 전략인데, 이런 거죠. 가지고 있던 내비게이션 보상 판매해드리겠다. 43%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팔면서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째 사례는 중고 의소선 전략인데, 이제 기준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캔커피 하나가 3,000원이에요. 비싸요, 싸요? 비싼 것 같죠? 근데 원래 5,000원짜리예요. 3,000원에 판대요. 비싸요, 싸요? 싸게 갑자기 싸게 느껴지죠. 똑같은 3,000원인데. 이런 게 이제 중고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트 가면 항상 이렇게 해놨죠. 원래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싸게 판다. 그 1,200원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더 비싸면 싸게 산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원래 싼 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높이면 비싸게 사면서 싸게 산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 뭐 500원에 팔고 3개에 1,000원에 파는데 그 원가가 그거보다 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싸게 사는 것 같잖아요. 또 이게 뭐 1,000원에 3개 이러면 가격이 싸잖아. 몇백 원 차이 나잖아요. 뭐 2개 1,000원하고 3개 1,000원은 별 차이 안 나, 몇백 원까지 차이 안 나는데 느끼는 기분은 굉장히 오 대박 났다 뭐 이러면서 막 3,000원씩 사주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민감도 체감성이 높으니까. 기준 가격을 제시하면 사람이 잘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민감도 체감성 전략으로 볼 때, 여러분 이익되는 거는 항상 나눠서 제공을 하고 손실을 보는 것은 한 방에 손실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는다고 쳐요. 월 회비 내시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까요? 연회비로 한 방에 내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까요? 아마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한 학기 6개월이잖아요. 매달 받으면 자퇴하는 학생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6개월치 한 방에 내죠. 그럼 손해보는 느낌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회비를 받죠. 그런 거예요. 월 내면 똑같은 돈이라도 월 내면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익은 반대로 나눠서 주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 이렇게, 그 다음에 중복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케팅을 하죠.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 간다고 노트북도 하나 샀는데 거금 들여가지고 샀거든요. 그게 삼성 요즘에 그 Always 9인가 그게 최신형은 보니까 원래 소비자가는 190 얼마인데 하이마트 가니까 150만 원 이렇게 판대요. 근데 그거 바로 전 모델 있잖아요. 작년에 나온 거. 그 기능 다 똑같은데 두 가지 기능만 틀려요. 지문 인식되는 거하고 원래 나온 것은 그 마이크로 오핀으로 충전이 돼요. 그거 두 개밖에 차이 없어요. 근데 가격 차이는 30만 이상 나요. 그럼 실제로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작년 거도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충전 안 하고 원래 거도 10시간 충전 안 하고 사용 가능해요. 그럼 노트북 10시간 이상 밖에 들고 다니면서 10시간 이상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뭘 사는 게 맞아요? 작년 거 사는 게 나아요. 원래 거도 6개월, 한 8개월 지나면 또 작년 모델 가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걸 살라 하는데 직원이 이러더라고. 무슨 카드로 사시면 10% 할인됩니다. 그 고민되대? 근데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새로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상품권 10만 원 나갑니다. 고민되죠? 거기다가 뭘 가입하시면 현금 뭐 얼마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올해 나온 걸 살 뻔했어요. 그 집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작년 걸 샀어요. 그게 이게 망설이는데 추가 할인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교육을 받은 것 같아. 갈락하면 제시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 연회비 있으니까 카드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회비 3개월만 쓰시고 카드 없애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비싼 걸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뭐 자유이용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 방에 그냥
다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자유롭게 다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한 방에 그냥 손에 팍 보고 자유다 이렇게 느끼죠. 사실은 돈 더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해 보는 건 한 방에, 이익되는 건 나눠서 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이득감을 느끼게 하려면 꽃다발 같은 거 사가지고 가면 아내가 굉장히 이득감을 느낄 수 있겠죠. 뭐 여자친구나. 그게 남자들은 멍청하게 한 다발을 사간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안 사준다는 거죠.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300송이 한 방에 주는 게 좋아요? 한 송이씩 300개를 주는 게 좋아요? 남자는 한 방에 300송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300일 동안 한 송이씩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바보가 돈 더 쓰고 요거 더 먹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익되는 건 뭐 나눠서 조금씩. 오늘은 설거지 해주고 한 일주일 뒤에 쓰레기 버려주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 여성들이 들으면 욕할라나? 이런 얘기.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다니엘 카네먼 것에 따르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시스템은 빠른 직감과 즉각적인 반응 시스템이에요. 그 직감과 즉각적인 반응으로,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4년 전에 왜 저기 신성 리소시티라는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가기장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게 분양가 4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제가 그거 상담하는 그날 계약했잖아요. 몇 번 시스템으로 했어요? 1번 시스템으로 했어요. 부동산 1, 2세 검사해 보니까 분양가보다 비싸더라고 그 아파트가. 근데 이게 미분양이라서 한 1억 이상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날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명의가 넘어왔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실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건 엉터리고 실거래가는 제가 샀는 거하고 비슷하더만. 덕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몇 억짜리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거지. 또 몇 억짜리니까. 뭐 4억 넘는 거는 4억 천 하나, 4억 5천 하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집 팔 때도 이걸 그 다시 팔 때도 3억 5천 받나 3억 4천 받나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려요.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버려 1,000만 원을. 근데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한테 돈 3만 원 빌려줘 놓고 5천 원 깎아줘 그러면 깎아주고 싶어요? 안 깎아주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거죠. 그 시스템 1로 판단을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 시스템 2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만 이성적으로 느리게. 그래서 제가 노트북 살 때는 시스템 뭘로 했어요? 시스템 2로 판단해서 제가 작년 걸 산 거예요. 써보니까 아무 불만이 없어요. 지문 낼 일도 없고 솔직히. 뚜껑 여니까 자동으로 켜지고 뭐 닫으니까 자동으로 잠기고 지문 쓸 일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시스템 2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가십시오. 그 집사람이 가는데 그러던데 동네 월마트에 가면 조그만 슈퍼 있잖아요. 대백마트 같은. 그런 데 가면 견적이 5만 원 나올 거. 여기 롯데아울렛 지하에 롯데마트에 가면 왜 10만 원 나오는지 모르겠다. 항상 큰 마트에 가면 견적이 항상 더 많이 나와요. 웃기죠. 그리고 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살락했던 거다 하면서 삽니다. 원래 그거 안 갔으면 눈에 띄지 않고 사지도 않았을 건데 사면서 늘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거 살락했는데 여기 있네. 까먹고 있는데 여기 있네. 이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견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1로 사는 거죠. 이거는. 그게 시스템 2로 살려면 예산을 짜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 메모된 것만 둘러보고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죠. 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롯데아울렛 여기 유라동에 롯데아울렛 가면 여러분 그 지하에서 올라오잖아요. 지하 2층에 차 대놓고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마트죠. 그러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근데 반대로 한 바퀴 돌아야지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가요, 연달아. 근데 마트에 있는 거기만 반대로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돌면서 그냥 안 지나가. 그럼 또 우리 아들도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지. 그럼 뭘 하나 산다니까. 그런 게 이제 마케팅입니다. 자, 주제입니다. 왜 기부가 테이크보다 먼저 해야 하는가.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트레버스키 교수하고 뭘 했다고요? 프로스펙트 이론을 만들었는데 프로스펙트 이론의 핵심 뭐라고요? 사람들은 손실 보는 것을 훨씬 더 싫어한다. 그것도 2배 이상. 그러니까
기브가 테이크보다 먼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뻔하죠.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재산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해석을 해보면 그 제가 지금 행동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먼저 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다만 계산 없이 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계산하고 주면 이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고 그러면 인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바라고 접근하면 우리 금방 느끼잖아요. 그죠? 계산 없이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면 받는 사람은 무슨 감정이 생겨요? 설득의 심리학으로 보면 빚진 감정이 생기고 빚진 감정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만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만회하려면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더 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더 많이 돌려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은행이 먹고 사는 이유도 이자 붙어서 오니까 먹고 살잖아요. 내 돈 넣으면 이자 붙어 오는데 내가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심을 얻으면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먼저 주기를 싫어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먼저 바꿔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죠. 왜? 인심을 잃어가지고. 근데 내가 인심을 잃고 있다는 걸 모르죠.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쟤는 저래서 안 불러주면 나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못 느끼고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면서 사시면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는 게 훨씬 더 풍족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